어렸을 때부터 행복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행복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 행복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20살 이전에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갈망한 적도 없고 행복과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한 번도 순수하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감정을 사춘기 때 전혀 학창 시절에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20살 이후에 이제 행복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온전히 누리기도 했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거에 대한 그 감정이 솟아나니까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난 행복해야 되는데. 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계속 행복하려고만 하는 그런 집착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런 것도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앞으로 경험을 하시게 될 거겠죠? 행복을 진하게 한번 맛보면 성공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한번 정말 좋았던 시기가 있었으면은 계속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되뇌이고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못 사는 동안에는 미쳐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돌아버리겠고 정신병 나고 이렇게까지 되는 실제로 정말 그런 성공과 진한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게 지속되면 좋지만 언제까지 그 행복이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죠. 내가 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나한테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을 맛본 건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내가 이뤄놓은 어렸을 때 느껴봤던 성공의 경험도 너무 좋은 건데 그 달콤함 때문에 그 경지 이상을 도달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집착을 하게 되는 나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하면서 참 또 다양한 감정선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든 사람들 있잖아요. 30살이라면 30살의 입장에서 뭐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유행어,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유희적으로 쓴 표현인데 아,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요 말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왕년에라는 그 얘기도 마찬가지겠고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싫어요. 내가 뭐 이때는 되게 이런 거 했었는데 이러면서 막 굳이 그런 거 별로 뭐 주위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토픽으로 삼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내적으로는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고 좋은 기억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것을 쫓고 그 감정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상승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집착으로 선이 넘어가면서부터 혼돈의 카오스를 또 좀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또 성취감이 크게 들었던, 성공을 부여잡았던 그런 기억들,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 그 뭐 루트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성공이랑 행복을 만들어줬던 그 경험, 그 경험으로 인해서 계속 그거를 도달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저한테 필요한 것도 달라졌고, 불필요한 것도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루트로 행복과 그 성취를 하려고 하면 뭔가 어딘가 빈약하고 불안해요, 지금은. 근데 계속 내가 어릴 때의 그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똑같이 성공과 행복을 바라다가는 뭐 휘몰아치는 단계에 빠지는 거죠. 점점 이제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정말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최근에 나온 영화죠. 시동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편하게 스무스하게 혹은 좀 유치하게 볼 수도 있지만 뭐가 제일 큰 울림을 낳았냐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었어요. 너한테 어울리는 일을 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도 여운을 남겼거든요. 보고 나서 되게 좀 시시하게 만든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보고 난 이후에 내 안에 남는 그 여운이나 감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근본을 건드렸다 보니까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정혜인이 뭣도 모르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사채업자의 일이었던 거죠. 박정민인가요? 김정민인가요? 아무튼 그 정민 배우가 친구로 나왔는데 정혜인 배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한테 어울리는 일을 해라.
예,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하지 말고 너한테 좀 어울리는 일을 해. 너한테 어울리는 일도 아닌데 그걸 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제 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많이 혼란을 느끼는 정혜인 씨의 그런 연기가 돋보였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정민 배우가 더 하등하다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흔히 말해 짱깨라고 사람들이 비하해서 말하는 그 짜장면 배달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내가 안다. 나한테 맞는 것과 안 맞는 거 안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 그런 걸 어필을 하는데 일반적인 눈에서 보면은 짱깨가 어떻게 보면 더 하등한 존재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자기 신념을 밀어붙이면서 나 나한테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고요. 오히려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뭔가 멀쩡해 보이는 외관상의 그런 모습, 뭐 사채업자의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면 그냥 글로벌 파이낸셜 이렇게 해서 금융 쪽에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을 때 주위의 반응도 훨씬 좋을 것이고 뭔가 대우도 많이 해줄 것이고 스스로도 그거에 착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말려서 사채업자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정혜인 같은 경우는. 근데도 자기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질도 실질적으로는 좋은 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실체를 자기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한테 맞는 일인가에 대한 그 혼돈, 혼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또 변화되는 과정이 영화에서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단순하게 표현된 거지만 우리가 그거를 우리 인생에다가 대입해 볼 수 있죠. 이 얘기에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의 일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구독해서 보는 채널은 아니고 메인에 떠서 보게 됐는데 한예종에 입학을 했는데 자퇴를 한 그 케이스예요. 한예종 하면 한국에서 가장 탑 클래스의 예술 학교라고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김고은 씨나 그리고 기생충에서 딸 역할을 한 박소담 씨가 거기 출신이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연기파 배우들을 냈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고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근데 뭐 운이 좋아서 들어간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케이스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식이 그러하죠. 그런 데를 들어가는 것이 둘째 일상 유튜버한테는 목적을 이룬 거였어요. 예고 출신이었대요. 예고에서 그 예종을 들어가는 요런 좀 엘리트급 클래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루트를 좋아하죠. 본인 스스로가 좋아한다는 남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루트를 밟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진입을 잘 했는데 자퇴를 했다니 이거는 주위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본인한테도 사실은 큰 고통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해오다가 연기의 길로 대학생 때 접어들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거를 한순간에 놔버려야 했을 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그거를 놔버려야 했을 때 예, 그 느낌은 자기가 원해서 났어도 힘들고 원하지 않아서 났어도 힘들어요. 그 유튜버는 알았대요. 자기가 내가 연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내 성향과 안 맞다. 되려 연기 수업을 갈 때는 가기 싫고 그런데 이론 수업 같은 거 들을 때는 오히려 더 출석도 잘하고 학점도 훨씬 잘 나오고 그러다 장학생이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 오히려 실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론 수업에 집중을 했는데 그 점수가 잘 나와서 장학생이 되는 그래서 일부러 교양 수업을 훨씬 더 많이 넣고 전공 수업을 훨씬 덜 넣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술보다는 훨씬 더 학구적인 계열이나 뭔가 분석하고 이런 쪽으로 잘 맞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서 오랫동안 했던 그 연기를 접고서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했고 제 주위에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음악을 한 사람들의 또 특징도 음악을 했으니까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성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느끼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음악의 길을 가곤 있는데 음악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한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해야지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강박도 있어요.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좀 폐쇄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폐쇄적인 사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쇄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항상 해왔던 거고 이런데 근데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게 또 폐쇄적인 사고라고도 볼 수 있죠. 뭔가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고 하나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런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더 큰 기회나 더 나한테 맞는 일을 못 찾고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선택을 못 하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되려 큰 기회를 막고 있는 장애물 같은 걸로 이게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무대에서 엄청난 희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 쫙 돋는 그러면서 내가 내 노래를 듣는데 소름이 막 미친 듯이 돋는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무대에서 내려온다? 그거를 상상하는 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무조건 무대에서 생활을 하고 나는 무대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은 제가 생각했을 때 21살 초반인가 20살 후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때 오페라를 했었을 때 느꼈던 거니까. 근데 그전에는 사실 성악을 시작했을 때도 성악에 내가 진짜 재능이 있는가? 그리고 성악을 할 때 뭔가 남다르다라는 얘기도 들은 부분이 제가 노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소름 돋는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서 들은 거면은 계속 제가 의심을 했을 텐데 제가 노래하면서 제가 소름이 돋는 것과 남이 그 부분에서 소름을 돋았다, 소름이 돋았다, 뭐 이 곡에서 너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소름이 돋았다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성악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희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진짜 막 여기서부터 확 올라오는 눈물의 그 복받침? 예. 진짜 노래하다가 그런 느낌이 들면 진짜 미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사실은 확 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음악이란 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음악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으로 지금도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음악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저한테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저는 일단은 집안 환경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재능에서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노래를 하려고 하면 일단 연습이 첫 번째예요. 노래를 계속 잘하고 노래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미친 듯이 연습만 해야 되는데 연습만 하기에는 저는 일단 좀 좋아하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재능도 많았어요. 이걸 하면 이것도 잘하고 저걸 하면 저것도 잘하는. 그래서 항상 저는 재능이 많아서 좋은 건 좋은데 너무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뭘 해도 평타 이상은 거의 잘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노래를 해야 된다는 그 굳은 심지는 있었지만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안 해? 약간 이러면서 충분히 저라는 사람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저의 성향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건데 활용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 써먹는 거는 좀 바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습도 간간히 하면서 확장을 해서 보이스 코칭이나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그 보컬 라인에서 음성 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피치도 하게 되고 뭐 말발도 좋고 설명도 잘하고 하니까 가르치는 일도 정말 잘 되고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강사로도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러브콜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20대 한 중반 그러니까 바로 사회에 나오자마자 막 전국을 막 뛰어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회의감이 찾아왔죠. 너무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돈도 정말 잘 벌려. 그래서 집도 내가 좀 걱정이 이제 덜해지고 내가 내 앞가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뭔가 스페셜 라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가진 재능과 특기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에서 스페셜 라인은 뚜렷하게 노래라고 저는 지정을 해놨어요. 성악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항상 그걸 고정하고 픽스 시켜놓은 상태에서 흔들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를 다시 또 독일로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나가서 또 다양한 성과를 이뤘죠. 켈른 음대 그 박사 겸 교수랑 프로젝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거기서 또 강사로도 활동을 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또 루트로 해외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유학 이걸로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참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험을 거기서 또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귀국을 하고 2년 정도 됐는데 이 2년 사이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울기도 울고요. 제 영상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독일에서 돌아온 것도 제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직감? 그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 집안이 또 참
꼬리말이 아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돌아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를 좀 책임지고 일으켜야 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큰 불을 끄는 작업을 제가 해내고, 제가 24, 5살에 이미 그거에 대해서 많이 느꼈는데, 내가 강사라는 타이틀을 너무 일찍 달아버렸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공공기관에서 러브콜이 많이 와가지고 공공기관에 그렇게 많이 강의를 나갔어요. 그때도 이런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딱 가면은 얼굴이 그때는 진짜 더 앳되니까 이렇게 어린 분이셨어 이런 반응이 오고,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괜히 옷이랑 머리랑 막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대한 그 어른스럽게 해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항상 그냥 좀 불편했고, 그렇게 해야만 해라는 생각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것도 그 느끼는 거지 인지 단계에 놓진 않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진짜 느끼고 있는 거랑 그걸 인지하는 단계랑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부터 느끼는 게, 제가 그걸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꽉 조이는 뭐 옷이라든지, 항상 정장에다가 단정한 머리라든지. 단정한 걸 좋아해요. 심플한 것도 좋아하는데 그게 나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숨 막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스스로 인지 단계에 올려놓지 않고서 지금 하는 일도 잘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고 대우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너무 많은 디벨롭, 돈도 벌었죠. 다양한 것들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을 인지 단계로 올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이 말이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때때마다는 생각해 봐야 되는,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암암리에 쌓이는 그 느낌이 언젠가는 인지 단계로 올라와서 진짜 나를 미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아마 그것 때문에 다시 자유를 찾아,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예, 다시 한 번 더 이제 독일에 가게 된 거죠. 다 버렸어요. 그때 돈도 그 당시에 그 월 500 이상을 벌 정도였으면 정말 괜찮았던 거예요. 그때 고작 뭐 24? 뭐 이런 나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많이 찾아줬다라는 거는 진짜 정말 인정받은 그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당장 뭘 할까라는 고민에 한 1년 정도는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 1년 사이에 계속해서 발전하는 단계로 디벨롭이 결국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실 그렇게 안주해 버렸어도 됐어요. 그러니까 강의 계속 다니면서, 그리고 뭐 연주 활동도 내가 좀 더 부지런을 떨어서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되는데, 일단은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도 있었고요. 막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의에 그 러브콜 빈도수가 훨씬 더 높아지고,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체력적으로 일단 후달리니까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밸런스가 깨지는 걸 감지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됐을 때부터 노래 연습하는 시간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일 때 이제 독일에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귀국을 해서 2년이 흘렀는데, 이 한국에 돌아와서 또한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일이 무엇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노래 활동은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예,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이 일단 1번이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다행히 제가 가르치는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뭔가 컨설팅을 하고 감독하고 디렉팅 하는 일이죠, 한마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아빠를 위해서 금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었고,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분, 돈을 한번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해서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가 또 찍었던 그 돈 있잖아요. 그 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집착이 또 생깁니다. 이게 뭐 좋은 거라면 좋은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이때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30대가 되면은 돈 버는 시기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때 또 그런 돈 버는 머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이때는 이제 확 그쪽으로 디벨롭이 돼야 되는. 일찍 하는 사람 더 일찍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동안에는 막 돈보다는 예술 쪽으로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공백이. 그때는 돈도 진짜 뭐 부모님한테 지원을 안 받고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거기서도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그런 경제활동. 하지만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축적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적, 저금이라는 뭐 의미도 되겠고,
아무튼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될 때 요렇게 하는 것도 나쁜 방향은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술을 하는 그 성향이 역시나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만 신경을 쓰면서 돈 버는 것만 목적으로 산다면 엄청나게 갈급함이 찾아오는데, 이게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정신병처럼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항상 그것만 하고 그것을 내 목표로 삼고 그게 나의 갈망이자 나의 막 엄청난 아무튼 뭐 로망이자 뭐라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술을 오래 해온 사람, 그리고 예술과 진짜 진하게 끌어안고 살아봤던 사람으로서는 진짜 그냥 막 애잔한 마음과 그 노래를 해왔던 그 기간들에 대한 참 그 깊은 마음을 놓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좀 이렇게 밀어둔 채로 해야 되는 거죠. 돈 버는 일부터. 미술 심리랑 살짝 비슷한 건데 그걸 미술 심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튼 그런 비슷한 거를 어떻게 하다가 친구랑 재미삼아 한번 해봤는데, 그게 뭐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고요. 일단은 왜냐면 그걸 100% 신뢰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나를 인지 단계에 올려놓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면은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남을 위해 살아주느라 저는 막 모퉁이에 있고 제 꿈이 완전 바깥으로 밀려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느끼고 있는 거랑 인지 단계에 있는 거랑 다르다. 알죠. 느끼고 있는 것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지 단계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실질적인 단계로 올라오는 거야. 알지, 나 알고 있어. 이런 개념이랑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상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저 스스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완전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가장적인 입장과 돈을 벌어야 되는 뭐 이런 입장과 굉장히 이 돈이라는 거는요, 현실이랑 완전히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으로 빠르게 느끼는 게 이제 경제관념이 딱 생기면서 연결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제가 완벽하게 현실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예술을 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노래를 하려면 거기에 빠져야 되죠. 그래서 그 역할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야 되고, 나는 없어요. 그 역할이 돼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래할 때 강조하는 게, 왜 노래를 하다가 내가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감정에 미쳐서 내가 막 미칠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화가 나고 너무 좋고 막 야시시한 사람도 됐다가 막 나를 막 과시하는 사람도 됐다가, 되게 다양한 그 캐릭터들을 소화를 하려면 저를 빼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 그 노래를 부르는 입장의 캐릭터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연기를 잘하려고 하면은 이게 100%잘 돼야 되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연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현실 감각이 이 경제적인 감각이랑 붙으면서 완전히 최고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유치해지는 거예요. 원래도 뭐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저는 아기 때부터도 안 봤어요. 왜? 재미없어서 못 보겠는 거예요. 유치해서 다 웃고 있는데 저 혼자 못 웃어요. 그래서 뭔가 가짜, 허상에서 온 거, 그리고 뭐 웃기다라고 만들었는데 전혀 그 유머가 질적으로 뭐 우수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저는 전혀 감정이 없고 오히려 역한 거예요.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아예 저는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요. 원래 이런 성향이었었는데 이 현실적인 감각이 지금 폭발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하는 것도 되게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도 못 듣겠고 다른 뭐 예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접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깊은 심도에서 나오는 예술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고서는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가장성도 있고 이런 거 자체를 아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려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현실 감각이 진짜 완전 예민하게 올라오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그런 거 왜 보냐 이러면서 주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탓하시면 안 돼요. 현실 감각이 진짜 예민하게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가장된 거라든지 꾸며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다른 역할을 연기할 때 현실과는 다른 거니까 그냥 현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냥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고 생각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부정적이라고만 표현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의 해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해서 그 사람들 입장도 제가 이제 대변을 해보는 건데, 진짜 무대에서 울고 내가 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울 정도로 그렇게 몰입을 해서 살아본 기간이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막 이 몰입 못 하잖아요. 그럼 엄청 뭐라고 하고 막 사람들한테도 티칭할 때만큼은 그 사람들이 연주가로서 다 해야 되는 몫을 완벽하게 티칭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 스스로가 노래하는 게 감정이입하기도 싫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저가 감정이입을 하고 이 캐릭터를 노래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래를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애초부터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것인가, 가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원 진학 같은 경우도 더 이제 학구적인 쪽으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원래 되게 학구적인 성향도 저는 굉장히 강해서 암기 분야라든지 뭔가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항상 잘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했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행복한데 거기에 예술이 빠지면 또 항상 허전하고, 이게 공존하니까 너무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예 예술이 빠져버리면 되는데 예술이랑 같이 끼고서 그런 또 성향도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노래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려면 노래를 제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노래를 일단은 최대한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제가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근데 다만 예전이랑 달라진 거는 나는 무조건 무대에서 살고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이 생각에서 조금 그 박아놨던 못을 빼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사실도 있고, 일단 내가 뭐가 더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주자, 이런 생각? 말하면서도 정리가 되는 게 있어서 이런 토크 영상을 옛날에도 참 좋아했었거든요. 항상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버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는 거고, 은연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하지만 내가 그 일을 아직까지 지속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음악도 있으면서 음악을 하면서도 그 일이 계속해서 공존되어 왔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도 하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었기 때문에 계속 입고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역시나 확언을 할 수는 없죠.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른이 되면서 당연히 공존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애기처럼 계속 나 예술만 할 거야 이렇게 떼를 쓰기에는 저는 너무나 많이 성장을 했고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책임지기로 했어요. 제가 요즘에 엄청난 또 큰 변화가 생겼는데 UFC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봐요. 제가 권투도 못 봤어요. 아예. 그 잔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치고 피나고 이런 거 아예 못 봐요, 저는.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되게 특이해요. 그 빨리 감기를 해서 보면은 훨씬 더 타격감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감기를 해서 영상을 수십 개를 처음에 이제 본 거예요, 제가.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한테 뭔가 일어난 뭔가 엄청난 큰 일이에요.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요즘에 그걸 왜 그렇게 많이 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감기를 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막 2배속해서 봤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경기도 빨리 끝나고요. 아파하는 것도 크게 안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 1.75배, 1.5배, 1.25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서 지금은 그냥 뭐 보게 됐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접근할 때도 좀 더 내가 편하게 접근해서 거기에 훅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저는 원래 항상 조금 어렵게 복잡하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말도 좀 복잡하게 하잖아요. 제 성향인데, 아무튼 뭐 심플할 때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복잡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전략이라면 전략이에요. 좋게 얘기를 하면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 UFC 하나를 보더라도 저는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해서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능한 일을 찾을 때, 근데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먼저는 내가 가능한 일을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을 바꿔서 쉽게 갈 수도 있다. 안 될 것처럼 불가능처럼 보였잖아요. 권투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UFC를 봐요? 불가능하잖아요. 난 평생 UFC 못 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방법론에 의해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가능해지니까
흥미가 생기고 거기를 통해서 얻어갈 것들을 얻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제가 UFC를 통해서 뭘 얻어갔느냐? 처음에는 UFC를 볼 때도 똑같았어요. 권투를 보는 그 마음처럼 불쌍하다. 저게 무슨 스포츠냐. 다 때리고 피나고 뭐 사람을 저렇게 패는 게 무슨 이게 스포츠냐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소비를 해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보기도 했던 건데 그걸 통해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도달한 도달점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하는 입장이 아니라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걸 하는지는 100%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보다가 보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 그 경기를 임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것도 자기가 어울리니까 하는 거다. 어울리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접근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체육관도 안 갔을 거예요. UFC 배워볼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링 위에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진짜 감당이 안 되면은 도망쳐 나왔을 거예요. 맞다가도 막 1차 때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경기를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만 안 맞으면은 자기가 두 번 다시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UFC를 참가하는 선수들,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도 많이 줘서 그걸 선택할 수 있지만 근데 돈 가지고는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성향인 거예요. 그거를 즐길 수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도 가능하고 맞는 일이라서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오래 생활을 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어울리고 잘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 일을 지속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냐 허상이냐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적인 부분은 그때까지는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니었다. 그럼 과정에선 사실인데 결과는 다른 결과로 이제 뒤집어진 거죠. 과정 가운데 사실을 또 사실이 아니라고 묵살하기 좀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안 맞아서 관둔 거면은 그 시기 때 어떠한 변화나 심리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만 잘 맞아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랑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미친 시너지를 낸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 소울메이트를 찾는 거예요. 사는 동안. 그래서 결혼도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거고 연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게 뭐 친구랑이 될 수도 있고 엄마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랑이 될 수도 있고 형제랑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정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잘 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진짜 막 가죠.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도 보면 정말 이상하게 가는 경우도 많고 어찌됐든지 간에 방향성이 틀려서 그런 거지 욕구는 다 똑같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잘 되게 해줄 뭔가를 찾는단 말이야. 사람을 같이 동행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게 이제 종교가 되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하고 자기 머리에서는 안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에디슨이 영감으로 내가 발명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내 한계치에서 나오는 거, 내 사고가 쩔은 데서 나오는 거는 어차피 나는 나예요. 근데 외부에서 뭔가 팍 스파클이 튀어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 탕 터지는 거는 진짜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하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접하게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이 될 텐데 사람은 잘 어울리는 일도 찾아야 되지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야지 잘 어울리는 일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을 통해서 잘 어울리는 일이 가능하게 됐던 케이스인데 저는 제가 예술과는 어울릴 수 없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지금은 너무 많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빠가 예술을 시켜놓고서는 아빠가 예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분까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아빠가 그러한 또 촉매 역할을 했어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제 눈이 팍 트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빠를 약간의 도구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예술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술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빠야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빠가 한동안 되게 원망스럽기도 했죠. 당연히 그런 변명의 여지로도 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빠가 원인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리가 되고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고 제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도 조금 이제 뭐 목이 상태가 좀 안 좋다거나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해요. 피곤하면 예술을 할 수 있는 시간, 노래 연습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데 그 에너지를 돈 버는 데 다 갖다 썼어요.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는데 말을 하고 이런 데 시간을 쓰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노래는 일단 뒷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요렇게 아버지를 예술을 할 수 없게 만든 촉매 역할이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도구로 변명으로 쓰기에는 언젠가는 기간적인 한계가 또 오겠죠. 그때 되면 제가 이제 변명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더 예술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예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리고 이걸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반반이에요, 반반. 내가 이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나한테 그게 맞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았으면 그거를 지속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도망을 치던지 간에 지속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맞아서 그거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맞는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보면은 뭐 때에 맞게 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딱 그때 해야 됐던 것들은 다 클리어를 했던 것 같아요. 미션 완수. 아무튼 이렇게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라는 하나의 타이틀로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예시들을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이해시켜 봤습니다. 복잡한 것들은 이 얘기는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경험한 신기한 경험들, 접했던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믹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뭔가 끙끙 앓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지만 그 일이 잘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 선택을 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결국은 터질 일인데 오랫동안 꾹꾹 눌러 참고 살아서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요거를 정말 잘 분별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들로 환경이 나보고 그거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서 힘들어하는 거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시고 나한테 정말 어울리는 일이 뭘까? 나는 정말 어울리는 일을 하고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가고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오류는 없는 건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자기 점검은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픽스를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또 계속해서 반복 점검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앞으로 또 도란도란 이런 얘기도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컨설팅 의뢰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저는 CEO들 상담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아무튼 참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일들도 잘 됩니다. 왜냐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고찰과 나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고찰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참 다양한 시각과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고정적인 마인드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꼬집어 줘야 되는 거나 그 사람의 인식관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서 뜯어줘야 되는 거는 뜯어주죠. 꽉 꼬집어서 뜯어야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이제 답을 가지고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당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저도 항상 그런 삶을 추구해 왔고 저부터가 뭔가 답을 가지고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미친 듯이 싫은데 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고 항상 연구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긴 얘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정말 길게 얘기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저 얘기를 통해서 오묘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껴보셨다면 저도 만족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얘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늦은 밤 보셨던 영상이라면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